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나우만 재단의 협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를 지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주제를 가지고 리스타트라는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리스타트 21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고요. 이 세미나는 3번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와 인간,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기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세미나로 경제와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저는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숙이고요. 저는 나우만 재단의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나우만 재단의 세미나에 매년 서너 번씩 참석을 했고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 독일의 데이터, 가야 X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ESG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내 자소서를 쓸 때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 커리어를 설계할 때 나는 ESG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기업, 국가, 조직에 있어서 내가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의 ESG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느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그 기업의 ESG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ESG잖아요. 마지막 environment. 나는 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 환경과를 고려했을 때 ESG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올해 ESG에서 1등급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ESG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코비드19에서 코로나 시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위치와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용근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박사님은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이라는 기업 시민이 되다 굉장한 기업과 시민을 같이 묶어주신 박사님이시고요. 인사 조직과 인사 관리의 전문가이시면서 여러 주제로 이 기업 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ESG를 가지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용근입니다. 우리 이제 영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모여 있는 굉장히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선욱 이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탁스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포스코의 기업 시민과 ESG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가장 먼저 왜 기업 시민이 지금 화두인지, 그러니까 Why Corporate Citizenship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이 거의 한 100개 이상의 우리 학생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오늘 강의가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환경 문제가 여러 부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ESG라는 특정한 기준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습니다. 후에 제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진 기업을 선호해야 할지 기준을 정하는 데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나면 아마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기업에서 본인들은 일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기업에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내 가치관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포스코 그룹에 입사하는 여러 이제 신입 직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솔직하죠. 예.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하이스페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좀 잘 지켜진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게 나에게 프라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문화, 아니면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직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가치들이고 이러한 가치들을 지닌 회사가 사실 우리가 미래에 다니고 싶은 회사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모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지속 가능할지 사실 뭐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한번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포춘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포춘에서는 매년 좋은 기업의 의미로 기업들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는 포춘 500라고 하는 라지스트 컴퍼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매출이 많은지,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이 500 지표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도 그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Most Admired Company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는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 기업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지, 또 이 기업이 고객들에게는 어떤 반응인지, 혹은 이 기업이 같이 일을 하는 밸류체인 상에 있는 협력사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그 기업의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부터는 또 다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게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순위입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나 재화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단순히 그 기업이 많은 매출을 내고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놓고 순위를 발표합니다. 저희는 이 순위 발표의 흐름을 보면서 기업이 지속 생존하기 위한,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한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순위입니다. 포춘 500 순위에는 1위에 월마트, 2위에 아마존, 3위에 엑선모빌, 4위에 애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기업들일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업들이 어드마이어드 컴퍼니로 넘어오면서는 많이 탈락합니다. 애플,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정도만 살아남고 전혀 다른 기업들이 그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지 더 월드 순위에 보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다 탈락하고 그나마 월마트 하나 정도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그 결과도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체인지 더 월드의 1위 기업을 한번 봐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 우리 세상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을 백신 메이커로 뽑았습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멀리서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에도 이렇게 적은 인원밖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게 사실 작년부터 터진 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모든 단절된 환경들, 단절된 관계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이 사회생활, 인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이 현재의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백신 메이커다라고 하는 평가가 작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업이 어찌 보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경영학 시간에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발표되고 있는 순위를 보면 기업의 목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 체인지 더 월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 기업의 최근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익숙한 게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환경 하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게 저런 줌과 같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 때로는 우리 사회한테 갑자기 던져지는 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혹은 그걸 보유하고 있는 제품, 이것이 앞으로의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춘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메시지는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더 많은 부를 벌 수 있습니다. 뭐 저널의 이름도, 잡지의 이름도 포춘이잖아요. 포춘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러한 기업이 더 오래 서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업이 단순히 저 라지스트 컴퍼니를 지향하기보다 체인지 더 월드 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기업이 되기를 지향하는 게 더 오랫동안 서바이벌 하면서 서스테이너블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다음의 활동들을 보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8월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선언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 글로벌 기업의 이제 CEO들의 모임인데요. 저희 이제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전국 경제인 연합 같은 혹은 경총 같은 그러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경영을 하는 분들을 대변하는 단체죠.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그동안의 기업의 목적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쉐어홀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쉐어홀더에서 스테이크홀더 중심으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뉴욕의 월가 하면은 보통 투자자 중심, 금융이 중심인 사실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저런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선언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제프 베조스나 뭐 팀 쿡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CEO들도 있지만 블랙락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회사의 CEO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본인들을 위한 경영을 하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자가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를 배려한 경영을 하라는데 동의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뉴욕에서 2019년 8월에 있었다면 2019년 9월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캐피탈리즘, 타임 포러 리셋이라고 하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게재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자본주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도 있고 또 거기에는 경영을 하다 보니 다양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혹은 각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생산 기지들을 많이 옮기면서 이 직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챙기지 않는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치를 리셋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그동안의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가치의 부작용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거죠. 그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던 다보스 포럼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제 매년 열리다 보니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200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터진 게 코비드 19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어찌 보면 코비드 19을 경험하게 된 것이 기업의 어떤 역할 변화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기업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줄까? 기업은 그동안에도 좋은 제품을 낮은 원가로,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이 기업에게 왜 또 다른 짐을 주어지려고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시면 약간 실마리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같은 문제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사실은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정부는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 그리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이 기후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긴 장마,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북극이나 이런 지역들은 빙하가 녹고 있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더 이상 정부가 언젠가는 해결하겠지라고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많은 주체들이 기업에게 구호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으로 가시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인적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경쟁하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득한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 함께 참여한다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도 더 빨리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에게 단순히 주주이익만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기보단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고 있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한번 이 비즈니스와 소사이어티, 피플 측면에서의 변화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 19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경영 환경이 녹록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 경쟁력은 더 이상 기업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기업이 함께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 밸류 체인, 혹은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생태계가 함께 경쟁해야지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환경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들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이 혼자서 서바이벌하고 혼자서 경쟁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쟁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소사이어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다양한 SNS 툴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또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ESG 측면에서의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소사이티 측면에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플 측면인데요. 오늘 이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세대들은 거의 Z세대들일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코로나로 뭐 2년간 이제 줌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대면 소통보다도 비대면 소통이 더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과연 기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기업에서 또 다른 기업의 모습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는 기업 시민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세금만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또 그러한 가치에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업 시민이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개념은 그렇다 보니 기존의 CSR이나 CSV와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CSR은 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내가 사회로부터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최소한 내가 사회에 이 정도는 기부해야지 정도로 어찌 보면 CSR의 책임은 다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시민은 좀 다릅니다. CSV는 또 다르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 공통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ESG도 한편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이 ESG 관점에서의 평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경과 그리고 소셜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수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시민은 저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의무도 있지만 내가 할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시민은 담겨 있습니다. 기업 시민은 사실 이러한 가치를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내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사실 이 기업 시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CSR과 CSV와 ESG 관련된 이슈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 시민의 관심을 갖고 사실은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IBM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 기업입니다. 뭐 그 구성원들 중에는 노벨상을 타신 분들도 근무할 정도로 왓슨 연구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뛰어난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IBM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08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임원분들께서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그 테크니션들께서 동남아로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 동남아에 가셔서 뭘 하실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커퍼레이트 서비스 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건 뭐냐면 IBM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동남아 같은 개도국에 가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이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베트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과 하노이로 많이 몰리고 있죠. 예전보다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뭐 오토바이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요. 도로는 넓히기 어렵고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IBM이 그런 데 가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이 도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든지, 여기는 신호등보다는 교차로가 더 낫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줘서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로 환경들을 조금 더 낫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IBM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임원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다녀오셨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경험했었던 그 개도국의 어떤 그 개선에 대한 노하우들이 IBM이 또 다른 동남아시아나 또 다른 남미나 또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됐습니다. 또한 그 각 국가에서도 IBM이 와서 제공을 해줬던 그러한 전문성들로 IBM에 대한 믿음과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막 주변에 신도시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를 보면 저희가 뭐 저 복잡한 강북처럼 도로를 만들진 않죠. 굉장히 계획적으로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이런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신도시들을 만들 때 누가 떠오를까요? 자연스럽게 IBM 떠오르겠죠.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나중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또 IBM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또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쌓이고, 이게 결국 기업 시민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였던 활동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가치로 연결이 되는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슬레의 사례인데요. 네슬레는 아무래도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식품의 원재료를 남미나 아프리카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입을 해오는 그 업체들을 찾아가 보면 본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두를 수입해 올 때도 그 원두의 품질이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네슬레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업체들을 다 새로 계속 바꿔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래한 업체들의 노하우를 쌓게 하고 기술적 경쟁력을 높여주자. 그러면 그들의 어찌 보면 이 삶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고품질의 원두를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원두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제품들에 대한 노하우들도 각 지역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슬레가 그런 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슬레가 저렇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만들어서 그들의 소득순이 높아지게 되면, 네슬레는 굉장히 다양한 유아용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뭐 예를 들면 저희 나라처럼 혹은 이제 뭐 유럽처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처럼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도국들은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게 됐을 때 그들이 네슬레 제품의 좋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네슬레를 되게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소득 수준과 본인들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알려줘서 본인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 시민의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why corporate citizenship이냐라고 이제 하는 얘기와 또 한 2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신 이제 많은 분들 중에는 사실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질문 중에는 I look forward to learning about POSCO ESG management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본인은 이제 경영학과 학생인데 ESG 경영이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또 포스코의 어떤 미래 방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2번째 챕터에서 아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포스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포스코는 6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이제 50년이 간 넘었습니다. 철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무역 트레이딩업, 그리고 ENC 같은 건설업, 그리고 뭐 ICT 같은 IT, 뭐 에너지, 케미컬,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룹사를 보유한 어찌 보면 그 컨글로메이트로 사실은 발전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세계 철강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이미 수년간 저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가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만 집중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SR 활동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뭐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포항과 강양 지역에 부족한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해외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 그 어찌 보면 포스코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치 중에 하나는 제철 보국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창업 정신인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철강을 만들어서 국가에 이바지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영어로 어떻게 할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스틸 메이킹 패트로티즘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 의미가 전달이 될까 싶습니다. 철을 만드는 것으로 어찌 보면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이제 약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직원들만큼 해외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 그런 직원들에게 우리가 경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제철 보국이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 이바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명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이바지하면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국가에서는 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은 굉장히 외국계 기업으로서 그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메시지가 그렇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철 보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뭐 50대 그 윗선배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뛰게 하는 메시지였는데 우리 글로벌 사업장에 있는 많은 우리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는 저희가 꼭 철을 만들지 않아도 가까운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사실은 많은 양의 철강들을 수입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또는 이제 뭐 국내에도 이미 저희 경쟁사가 또 있고요. 현대제철이라는 이 제철 보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한계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 인터내셔널이나 에너지나 케미칼이나 이 제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우리 그룹사 직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철 보국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우리의 창업 정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다. 이 가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제철 보국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치를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직면하게 된 현실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뭐 저희 타이틀도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의 투자자들 블랙락 뭐 포스코 지분을 약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매년 회장님께 레터를 보냅니다. 본인이 이제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레터를 다 보내죠. 근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G 관점에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과 플랜과 실행을 해달라.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서는 투자를 빼겠다. 투자 자금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이런 게 저희들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게 블랙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락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자금을 나중에 확보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철회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또 그만큼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크라이슬러, 오스테드 같은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글로벌 해상 풍력의 1위 기업인 오스테드, 이런 이제 여러 우리 글로벌 고객사들이 본인들의 탄소 저감 노력만이 아닌 본인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사들의 탄소 저감 노력도 굉장히 사실은 관심을 갖고 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이제 기업 시민실에서 사실 저런 것들을 대응하느라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려운데요.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배경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글로벌 확장이 되고 여러 그룹사들이 있고 또 이런 ESG와 관련된 이슈들,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투자자와 고객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경영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제철보국이라고 하는 창업 정신으로 50년 동안을 경영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50년, 우리가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는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 7월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매니지먼트 필로소피는 커퍼레이트 시리즌십으로 삼게 됐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 소사이티 측면, 피플 측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행동들을 좀 정의를 했고 그거에 맞는 인재상도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기업 시민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퓨테이션이 높아질 거고 그 높아진 레퓨테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들이 창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 문제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러한 선순환의 사이클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기업 시민이 구현하고자 하는 선순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좀 질문을 많이 주시긴 했습니다. 한 분은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key factor of POSCO ESG management for the advancement and enhancement of future economy? 그리고 ESG 경영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올해죠. ESG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이슈를 급부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이 ESG 관련해서 평가에 대응한다, ESG 위원회를 만든다, ESG 뭘 한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포스코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훨씬 전부터 2018년 7월부터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언하고 사실 이제 올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 ESG가 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시에 이제 기업 시민이 뭐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접목하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이거에 공감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기업 시민 실을 이제 처음 만들기도 했고요. 저희가 기업 시민을 선언하고 나서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릅니다. 변화에 빨리 대응하려고 하고요. 목표 달성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한 말이고 외국인 분들도 사실 한국 기업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처럼 그 목표를 정해놓고 아무 제약 없이 무조건 목표만 달성하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110m 허들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도 보면 100m 달리기의 금메달리스트와 110m 허들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는 다릅니다. 역대 올림픽에 두 개를 석권한 육상 선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전혀 다른 근육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은 100m 달리기 선수로 커왔습니다. 이제는 110m 허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저희 이제 포스코 그룹의 많은 임원분들 또 직책자들에게 처음으로 던진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워하죠. 그게 뭐냐? 좋다. 말 그대로 그동안 안 하던 근육이고 안 하던 경기면 내가 뭘 기준으로 훈련을 해야 되며 뭘 기준으로 노력해야 되느냐. 사실 저 사마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 사진처럼 굉장히 암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가장 먼저 한 게 기업 시민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시민에서의 기업은 그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기업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라고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 포스코가 어떤 모습으로 하겠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 소사이티 측면, 피플 측면에서 무엇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총 9개의 실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실천해 본 분들의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실천 원칙을 보면 협력사, 공급사와 함께 협업하고 동반 성장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협력사나 공급사가 원하는 대로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이 더 효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되는가? 어떤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인지 혼란스럽다. 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펑션에서 다 있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기업 시민 헌장을 이제 나침반이라고 표현한다면 CCM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실 지도가 있어야 더 빨리 가겠죠. 효율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총 13개의 모듈을 정의를 했습니다. 전략 재무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행동하시고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행동하시고요. 생산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게 기업 시민 관점에서 당신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 우리 많은 직원들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가 조직 내에 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을 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임원분들께는 기업 시민과 관련된 전략 과제를 한 개씩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과제와 연계된 기업 시민 KPI를 약 20% 정도 임원 평가에 반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직책자들, 그룹장님과 리더분들께서도 본인의 MBO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팀 단위의 기업 시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스커션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사실은 1인 1실천 활동으로 본인들이 기업 시민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요 텀블러를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 모두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가급적이면 텀블러를 써서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갖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각 해외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업 시민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에서 매번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들을 저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우리 한국과는 달리 이제 음식물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관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들짐승들이 와서 저 쓰레기를 막 파먹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농장과 같이 코업을 해서 우리 음식물을 잘 가공해서 농장의 비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훨씬 더 매일매일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청결하게 그 음식물 쓰레기가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에서 예전 같으면 뭐 불우이웃 돕기나 혹은 이제 수재가 있거나 어려운 이제 지역에 기부금을 주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저런 이제 그 솔라 패널을 함께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위드 포스코 마크를 좀 달아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이런 패널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도 해서 지역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도 연결을 하는 그런 활동 노력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해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해외에 나갈 노하우가 없어서 실은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이 삼겹살 값이 막 소고기보다도 비싸졌던 적이 있는데요. 저게 돼지열병으로 돼지들을 많이 폐사시켜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됐는데요. 이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앱이라고 하는 벤처 회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신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임상 실험할 곳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두세 개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러시아에 사업장도 없고 러시아를 가본 적도 없고 러시아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임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그 얘기를 알고 본인들이 모스크바 지사에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임상 실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임상 실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약자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맺기 쉬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배지를 딱 달고 협상장에 나타나니까 뭐 전혀 그러한 불이익 없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바이오앱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인들은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되면 모든 해외 판권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만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 MOU도 본인들이 스스로 체결을 할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에게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어찌 보면 수익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기업 시민 다양한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기업 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언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 그래서 기업 시민 헌장을 만들었고 또 그 1년 후인 2020년에는 CCMS 아까 말씀드린 그 실천 가이드를 각 모듈별로 만들면서 임직원들의 참여와 실천을 좀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재화하고 체질화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업 시민을 이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포스코의 이런 기업 시민과 관련된 노력들을 나누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문화로 이거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도 결국에는 기업 시민으로서 기업이 나아간다면 대부분의 이슈들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길에 이제 포스코가 열심히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미래 세대를 짊어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포스코에 대한 많은 응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마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좋을까요? 박수를 한번 칠까요? 예, 같이 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